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우리 정치의 궤도 이탈이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칩니다. 팬덤 정치가 횡행합니다. 강대강 대결로 치닫습니다.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스핌이 정치 양극화, 국가 리스크가 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특별 기획을 준비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그 원인과 현실 진단 그리고 해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소개드립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그 다음에 조기동 민컨설팅 전략실장님, 그 다음에 이혜림 고려대 교수님. 가짜뉴스 문제 한번 짚어보죠. 최근에도 뭐 가짜뉴스 논쟁이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소구력이 있는 거예요. 이 가짜뉴스라는 게 각 진영에 대단히 매력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시시비비는 가려야 됩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 대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아니 어떻게 대선을 코앞에 두고 보통 전원합의체 회부되면 3년이 걸린다는데 9일 만에 그것도 파기환송을 해? 그러니까 야, 알고 봤더니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더라 이러면 폭발성을 엄청나게 갖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이제 정치인들이 뭐 믿을 만한 제보가 있다라고 합니다만 굉장히 진실 공방으로 또 번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소모적인 논쟁으로까지 가고 있을 때 서로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에 더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른바 정통 미디어를 통해서만 뉴스를 제공받다 보니까 그게 되지 않았는데 지금 유튜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뉴스를 한번 보고 클릭을 하면 그게 계속 공급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쪽 입장을 들으려고 하면 상대방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려고 했다 계속 민주당 콘텐츠가 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뭐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계속해서 이제 강화되는 움직임으로 가는 것 같다. 이 부분이 참 문제의식으로 느껴집니다. 가짜뉴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결국은 이제 팬덤 정치가 강화되고 양극단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진실이 뭐냐는 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실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사실이고 상대가 주장하는 거는 그냥 가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뭔가 되게 재밌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이 지금 윤석열 쪽에도 주장을 했지만 강상보수가 옛날에는 김어준 씨가 주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양쪽에서 그냥 분리할 때 그냥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뭐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부정선거론을. 근데 결국 더 이상 이제 개인화된 미디어 시대에서 과연 어떤 다수를 전제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게 지금 이제 페이크 뉴스 논란의 어떤 본질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 인식이 진실이다. 이런 이상한 그러네요. 시대가 된 거예요. 예. 그게 조국 사태고 그게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 그걸 좀 학자적으로.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일종의 정보시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1차 정보시장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제도권에서 철저한 검열과 그리고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아주 여러 토론을 통해서 구분을 하고 그 일들을 언론이 하거나 아니면 정부 기구가 했었던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정보시장, 특히 이제 다양한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이제 정보성으로 이제 정보의 어떤 틀을 갖게 되면서 특히 AI 같은 툴들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툴들을 굉장히 많이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뉴스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 편집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존의 1차 정보가 갖고 있었던 제도권이 만들었던 믿을만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자체가 사실은 아우라를 잃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오히려 잠식당하는 2차 정보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포멀 굉장히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채널에 대해서 더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러한 가짜뉴스가 굉장히 더 힘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팩트체킹이라든지 이러한 게 사후적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제 드러나도 이미 가짜뉴스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공격을 받은 사람이나 진영은 엄청난 도덕적 상처를 입게 되는 이런 거고,
나중에 드러나도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사람은 이미 죽었고 정치적으로 이제 사망이죠. 네. 그다음에 그 세력은 정치적으로 이제 추락했고 나중에 그거 아니래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게 이제 엄청난 폐해라고 보이는데요. 과연 방치하고 가면 우리 정치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은데요. 해법에 대해서 한번 일단 정치인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그게 본인한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강성에 소구하는 게. 그러면 이거는 구조를 이를테면 당신 민심 괴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본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당내 선거의 방향을 좀 개편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모든 건 명암이 있는 거죠. 팬덤 정치는 그냥 절대 악은 아닌 거죠. 명과 암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른바 노사모 박사모 했을 때 정당에 대한 기대층에 이 유권자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외부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직접 내겠다는 직접 민주주의의 성격이 또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차치하지 않더라도 건전한 방향으로 녹여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고 또 하나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낯설다고 생각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20대 남성들의 뭐 이른바 우경화 극우화예요. 그러면 제가 많이 여쭤봐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20대, 30대 남성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한테 대단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단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취업도 너무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녀 차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체감도 되지 않는데 왜 우리만 가해자처럼 인식하느냐 이러면서 이 부분이 정말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화가 난 분들이 더 강한 목소리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테면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중국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원인을 굉장히 쉽게 찾도록 또 계속 얘기하는 유튜브나 여론 환경이 만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짜 전반적인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구나 이런 게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결국 정당 정치를 새로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김어준 씨 논란이 요즘 되는데 그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김어준 씨의 방송이 민주당의 기능을 상당 부분 대체했다.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의제 설정을 김어준 씨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제 설정, 토론 그리고 당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유망주 발굴, 홍보, 뭐 대중동원, 기타 등등등의 핵심 기능을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내지는 민주당의 유튜브들이 그거를 수행하면서 결국 대체가 안 되는 거죠. 민주당 정치인의 의존성이 강화되고 그게 점점점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건데. 이걸 끊어내려면 결국은 당 기능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가? 그러니까 민주당을 보면 재밌는 게 국내임도 마찬가지인데요. 당비는 한 달에 1,000원만 내면 되고 당비 기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당비는 한 달에 1,000원만 내면 되고 당비만 내면은 그냥 투표권을 가지는 게 당원권의 전부입니다. 멤버십에 대한 규정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전에 대중정당들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에 대중정당이 처음에 생길 때는 정말 대중정당의 말단 조직이 실제로 많은 걸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서 그걸 대체할 기구가 그 없어지는 게 정당의 위기인 거죠. 이걸 만드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저는 새로운 성공 모델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의 정치인들이 이러는 게 예전에 팬덤 정치로 성공했던 사람들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강화되는 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했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해서 또 똑같이 성공한 거고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를 하니까 나머지 분들이 이제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대안적인 성공 모델 내지는 대안적인 대중동원 모형을 좀 건전한 방식으로 달성해내는 정치인이 이제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그런 성공적인 모델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당분간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일단 나 중도층이 소구하는 전략도 있고 비전도 있고 정책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일단 나 당 강성한테 소구해야 기회가 열려. 이게 양당의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전제 위에
정말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당내 선거 설계부터 좀 바꿔야, 왜냐면 본인한테 유리한 선택을 정치는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강성은 나쁘니까 중도층 목소리를 내라 100번 얘기해도 나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선택은 못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선택을 받아야 내 비전도 펼치는 게 그 정치인의 숙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어떤 제도적, 이런 정치 제도적인 것보다 그런 강성 지지자들이 어떻게 하면 확증 편향이라든지 에코체인버의 효과라든지 필터 버블의 문제 같은 것들을 좀 그래도 플랫폼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가짜뉴스도 사실상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많은 기술들을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그 블랙박스라고 보통은 하죠. 그 AI에 기반한 알고리즘이 블랙박스인데 좀 투명성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연구자들도 모르기 때문에 알고리즘 어디팅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봐요. 어떤 것을 눌렀을 때 어떤 그 컨텐츠가 더 나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DSA라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든지 그다음에 GDPR, 그다음에 AI 액트 같은 굉장히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그 투명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작동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도 이제 근래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 관련해서 정통방법 개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 얘기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한국도. 그리고 세렌디피티 효과라 그래서 교차 이제 노출의 문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 개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실제로 자신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옵션을 바꿀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일종의 메타인지가 요즘 중요하죠. 그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너무 비슷한 어떤 종류의 컨텐츠가 뜨면은 이거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도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떤 권리 같은 걸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 가짜뉴스로 피해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원스톱 피해 구제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팩트체킹 센터가 있거든요. JTBC도 있고, 뭐 다른 SNU,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조지타운대에서 포인터라는 이제 그 기업에서 만들었던 트루미디어.org 같은 그런 팩트체크 센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체크 센터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좀 통합적인 팩트체크 센터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팩트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려지지 않아서 또 시민들은 모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통합적으로 사실상 움직여야 이 어떤 그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라든지 양극화된 정보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이제 강성 지지층에 다 휘둘리는 거, 지금 여러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대화 타입은 완전히 이제 실종이 돼버렸고, 여당은 여당 맘대로, 야당은 할 일이 없으니까 장애로. 이게 참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정치 태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정치 지형에서 이를테면 입법 독재다 이래서 이제 장애로 나가는 거예요. 장애로 나갔던 건 저희가 최근에는 황교안 대표 체제였었고, 그때 장애 투쟁을 계속하다가 총선에서 대패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여야가 협치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언급드린 책에서도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정당이 지는 법을 배워야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껏 얘기한 것처럼 본인들이 소구해야 되는 지지층의 문제도 있고, 또 집권 여당으로서는 우리가 공약한 게 있고 하려고 했던 비전이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또 간격을 막 좁히라고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3자 회동, 민생 협의체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국회에서 이 부분이 강대강으로 막
부딪히면서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정치 슬로건만 난무한 거예요. 책임 정치가 실종이 되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양당 공이 전혀 좋은 방향으로, 순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수권 정당이 되는 데 있어서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지금 국면이 이제 민주 진영 쪽에서는 계엄과 관련해서 단절하지 못하고 절연하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세력이다. 그렇지만 민생은 해야 되는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민생은 같이 논의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건다. 서로 양보를 안 하고 나만 옳은데 우리가 봐준다. 이 식으로는 어떻게 논의 테이블에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죠. 기본적으로 양당제 자체가 정치 양극화를 오히려 좀 강화시키는 구조로 작동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양당제를 하면은 이제 중도로 모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호텔링 이론의 핵심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의 구조는 오히려 양당제를 하니까 어차피 중도 유권자는 반 갈라가지고 우리 쪽으로 올 거다. 그렇다면 정당 내 정치에서는 저 극단 쪽인 쪽에 소구력이 있는 게 맞다. 이러면서 당내 정치하고 이제 당 밖의 정치하고 선거하고 이제 당내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거를 아예 부수기 위해서는 아예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를 하는 것도 꽤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당제를 하게 되면은 양 정당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그냥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내지는 3차원으로 재편이 되면서 결국 본인이 양 극단으로 갈 경우에 놓치는 유권자를 고스란히 갖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게 마크롱 같은 경우도 등장할 수 있었던 게, 프랑스의 선거제도 자체가 대통령은 몰라도 총선에서는 이제 다당제적인 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일단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고요. 오히려 그걸 위해서는 뭐 선거구제 개편도 있겠지만 뭐 비례대표 확대에도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대선이나 지자체에서 결선투표제 같은 걸 도입해가지고 제3당 후보도 충분히 뛸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 연구자다 보니까 일종의 얼마나 이러한 계속 네거티브 전략이라든지 강성 정치를 할 경우에 정당이라든지 정치인에 대한 신뢰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한 수치화를 하는 KPI 같은 거를 제공을 해서 퍼포먼스 체크를 계속 해주는 것도 현실을 아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뭐 내년 선거이다, 다음 선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만 바라보면은 계속 지지자들만 만나기 때문에 현실 다른 유권자들에 대한 생각을 잘 모를 수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정당을 평가하고 있는지 좀 통합적인 KPI, 키 퍼포먼스 인덱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공표하고 공유하고 정당들끼리 어떻게 지금 우리를 신뢰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어떤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그런 자리를 가지게 되면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좀 확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 세 분 말씀하신 걸 좀 참고해서 좋은 정치, 국가의 발전이 되는 정치, 리스크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 토양이 되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장유미 변호사님, 조기동 실장님, 이예림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